자, 시작하겠습니다.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머릿속에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조건이 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죠. 똑같이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이게 틀렸죠? 예. 이 정도 자꾸 나와주면 좋겠죠. 이런 정도. 이거 아주 자주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하면 효력을 잃는데, 다만 그때부터 성취한 때로부터라는 얘기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가 원칙이란 얘기죠. 소급효가 없는데,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라는 땐 그 의사에 따른다. 여기 빠진 건 뭐예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 의사 표시는 무효다가 아니라 소급하게 할 수 있죠.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시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조건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소급하게 할 의사를 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법률행위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 조건의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동산의 소유권 유효부분 매매로 유효부분 매매에서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까? 정지 조건부로 이전이 되는 거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 아니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죠. 자,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엄마가 내가 언제 그냥 사준댔냐, 정부에서 오후 동안에 들어야 사준다고 했잖아, 그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아직 되지 않았다. 효력 발생을 다툰단 말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죠. 예, 증명해야 되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얘기는 나한테 사줄 거 빨리 사주세요, 그 얘기죠. 그럼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정무.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못 빠졌어요. 꺾기 빠졌죠? 꺾기 그랬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럼 한 글자로 정무.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뭐예요 이것도? 정무. 어쩜 이렇게 똑같냐? 글자 수까지, 그죠? 무효이다와 무효로 한다. 큰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죠? 불정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이건 뭐예요? 해무. 맞네. 이건 또 반대로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이건 기해무. 맞죠? 예, 이런 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한대요. 이건 뭐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 법률행위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공소양속에, 아이고 사회질서나 공소양속이나 또 사전 찾아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조건만 무효로 될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례가 뭐냐? 부첩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 뭐다? 무효.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양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야.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틀렸죠. 조건부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건가요? 확정될지는 불가능하죠. 아직 잘 모르죠. 하지만 이 권리도 현존하는 권리인 거야. 그럼 쌀까 비쌀까? 싸게 팔겠죠. 내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나한테 생기는 권리가 1억 원이에요. 근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권리예요. 지금 판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살 때
1억 원 다 주고 사요? 확 깎아서 사요? 그런 겁니다. 가격이 싼 거예요. 조건부 권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 상대방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이네. 그죠? 아버지가 문 잠근 거죠. 그래서 문 잠근 아빠 사건이야. 그래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경우에 방해 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틀렸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들이네. 아들이 커닝한 거네. 그렇죠? 아들이죠?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 있네. 자, 이번에 이제 기한 하겠습니다. 기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거죠. 네,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기한은요. 근데 언제 도래할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그걸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언제 도래할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은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겁니다. 시기와 종기가 있다. 이때부터 발생을 하고 이때부터 소멸한다. 그러니까 뭐야? 비소급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비소급인데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뭐죠? 소급표를 정할 수가 없다. 이것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서 잘 나왔던 거죠. 이게 강행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도 소급표를 절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기도 종기도 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고 불확정기한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12월 25일이 되면 뭐 해주겠다라고 했대요. 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이에요? 확정기한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첫눈이 오면 뭐 주기로 했답니다. 불확정기한이죠. 예,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불확정기한이죠. 예, 확정기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느냐? 아까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있었잖아요. 이거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다만 소급표를 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있죠. 기한은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기한 절대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소급표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걸 기한이다. 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요, 중요한 게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익.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익. 그러면 기한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자, 예를 들면요, 임치 계약을 했다는 거야. 임치예요. 그 물건을 맡긴다 그런 얘기겠죠. 임치인데 대가가 있으면 무상이죠.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죠. 대가가 있으면요, 유상입니다. 1년 동안 갑이 을의 창고에다가 갑의 물건을 좀 맡겨 놓기로 했다. 이게 창고에다가 물건 맡기는 계약이 임치야. 임치. 아시겠죠? 그럼 얘는 임치인이에요? 수치인이에요? 임치인이죠. 얘 이름은요? 수치인이죠. 쪽팔리는 사람인가요? 네, 보관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무상은 이 기간 동안 공짜로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기한이익은 요 1년이야. 1년. 기한이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임치인. 아시겠죠? 이게 임차인이면 얘는 또 수차인이지.
그렇죠? 임치인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상이란 얘기는 보관료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한번 볼게. 금전, 돈 빌리는 거. 그래서 금전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자부도 있고 무이자부도 있겠죠? 그래서 이자 없는 무이자부로 했다. 아니면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뭐야? 소비 대주죠, 대주. 얘는요, 소비 차주 아닙니까? 자, 이자 없는 1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쓰기로 했다. 그럼 누구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차주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럼 누구요? 쌍방 모두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공짜로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한번 볼게요. 1년 동안 공짜로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하품하실 때 앞에서 선생 강의하는데 그리고 크게 하품하면은 제 강의가 이렇게 졸린가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힘 빠지죠. 자, 다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사용 뭐라고 불러? 대주. 얘는 사용 대주. 얘는 사용 차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짜로 쓰는 거니까 1년 동안 쓰기로 했다. 기한이익 누구에게만 있어요? 차주에게만 있죠. 사용차주에게 있는데 이게 임대차였다는 거야. 공짜로. 얘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임대인. 얘는 임차인. 이렇게 하죠. 그러면 1년 동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한이익 누구에게 있어요? 쌍방 모두에게 있는 거죠.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기한이익 포기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임치인이 하면 되는 거지. 기한이익 갖는 자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기한이익 누가 포기하는 거죠? 둘 다 포기한다고? 그럼 둘 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포기. 아유 반가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지. 임치인도 포기할 수 있고 수치인도 포기할 수 있잖아. 자기 이익은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한이익을 임치인이 포기했대. 그럼 수치인의 기한이익을 침해하게 되잖아. 기한이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거래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수취인의 기한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임치인이 6개월 만에 야 내가 물건 찾아갈게. 그래서 물건 찾아가겠다는 거야. 무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취인에게 손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유상인 경우에 임치인이 6개월 만에 물건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수취인 입장에서는 아니 6개월 동안 참고 보관료 못 받잖아요. 그 기한이익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게 되죠. 그때는 손해배상을 하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다? 그렇다고 내 권리 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권리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 권리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대요.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에서 소비차주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이자부의 경우에는 소비대주도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차주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대차에서는 사용차주가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택임대차 같으면 임대인이 기한이익 포기하고 임차인한테 야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
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기한이익 포기하지 못한다고,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요,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뭐요? 그 기간 동안에 남은 임차료 다 내고 이사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한이익을 갖는 자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 기한이익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기대권, 희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난 계속해서 뭘 받을 수 있어? 차임 받을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난 계속해서 이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대권, 희망권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154조에서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148조, 149조는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항,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은 기한이익에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이거.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무상의 경우에는 임치인에게 있다. 근데 그거 당사자 합의로 아니다. 수취인에게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야. 유상의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임치인에게 있다. 아니다. 수취인에게만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인 거야.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싹 다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누군지 법률행위 성질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특약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할 때는 그때는 채권자를 보호합니까? 채무자를 보호합니까? 채무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라고 해야 돼? 왜? 그렇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랬잖아요. 본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판결문이 있거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다, 추정한다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있나 없나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뒤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볼게요. 우리 책으로 가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327페이지에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시기가 도래하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발생하지 않는, 소멸한다는 얘기죠. 예, 소멸하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도 12월 25일이 되면 확정기한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거 확정기한 아닙니까? 첫눈이 오면 이거 불확정기한이죠. 예, 누가 죽으면 뭘 주겠다 이것도 예, 불확정기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밑에 나오는 판례가 머리 아픈 판례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예, 판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잘 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해석이 된다면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슬러시로 잘라버리세요. 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한번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만 변제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아직도 줄치고 있는 거야? 슬롯이 아직도 치고 있어요? 아직도 좀 더 길게 나와야 돼?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반대 해석해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 변제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이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야? 정지조건이잖아. 정지조건이죠 이러면? 예, 이 정지조건이고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변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언젠진 모르지만 무조건 변제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한이지. 기한은 12월 25일은 확정 기한이지만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진돗개 언제 죽어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풍산개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때도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 그럼 그건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한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어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도래는 한다는 얘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그러니까 기한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니까 이행기한은 무조건 도래한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거기 조금 국어 능력이 좀 부족하시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예.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어 능력이 부족해갖고. 아시겠죠? 여러분은 저보다 낫죠? 아니 왜? 자, 그 다음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잖아요. 여기는 뭐죠? 단, 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단, 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지극기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판례도 줄쳐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기한을 정했대요. 자, 여기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 이 토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다. 임대 기한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럼 만약에 이걸 기한으로 보려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은 반드시 발생한다면서요? 조건으로 정한 사실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랬죠.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다. 그 말만 놓고 떼볼게요. 임대차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토지를 반드시 매도합니까?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한번 기한으로 가면 기한은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건 기한 정한 게 아니지. 그렇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임대인이 임대차 하면 임차인에게 토지 무조건 매도합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을 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기한이 없다는 얘기, 기간 약정이 없다는 얘기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 돼. 나중에 임대차에서 하면 돼요. 괜히 얘기해서 하여튼 뭔 말만 얘기하면 다 제가 숨소리 크게 3번 하면 3번 쓸 거예요. 씩씩씩 이러고.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기한이 도래했답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자, 152조에 보니까 기한 도래의 효과야.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소급이라고 하는데 양쪽 가로 2번 줄 치셔야 돼요.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돼 있죠.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후담부 따라서 당사자가 소급표 특약을 해도 무효다. 자, 그 다음에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인데 148조 149조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148조는 기한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기한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 이익입니다. 기한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 그래서 채권자만 기한 이익 갖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만 기한 이익 갖는 경우도 있고 쌍방이 모두 기한 이익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쌍방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린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보다는 임치인, 수치인, 그래서 소비 대주, 소비 차주,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사용 대주, 사용 차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읽어낼 줄 아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칠판에 있는 걸 하고요. 거기 우리 18회 기출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보면은 어느 정도 기한이익은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사용대차에서 차주 기한이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기한이익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인도 있죠? 예, 임대인도 있고. 무상임치에서 수치인 없죠? 임치인이 있죠?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있죠? 대주는 없죠?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대주는요? 있죠? 금방 알았네. 야, 그러니까 나보다 머리가 겁나 좋은 거야. 난 이거 5년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은 때 그렇습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기한이익이 분명한 경우에 이자 들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을 때 추정한다에 동그라미 쳐야 돼. 거기 본다로 참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전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이익 포기하는 거 이런 건 기한이익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볍게 포기할 수 있죠. 여기도 기한이익 가볍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한이익이 한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한이익을 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해배상하고. 그렇죠? 예,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330페이지에 기한이익 포기인데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이 쌍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래서 기한이익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고요. 3번에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그러면 기한도래의 효과가 생긴다. 기한도래의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는 소급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한도래 효과는 절대 비소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388조의 밑에 보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밑에는 양쪽 가로 1번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 있으시죠? 보이시죠? 예? 예,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다라고 하는 건 자, 을이 갑에게 돈을 2억 원을 빌려줍니다. 2억 원의 사용수익 기간은 이날로 한 거야. 요만큼 사용수익 하기로 하고 그 대신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담보를 잡는 이유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담보를 잡아놔서 담보에서 좀 쉽게 변제받으려고 담보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즉시 변제 청구해야 되겠죠? 아직 기한 남았는데요. 이거 3년 쓰기로 했는데요. 3년 쓰기로 했든 안 했든 담보 제공 안 하면 3년 후에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 이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변제 청구해서 기한 도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막내 동생이야. 그럼 아이고 저건 그러면서 또 기다려줄 수도 있죠.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 도래의 효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내 동생이 또 담보 제공 안 한다고 즉시 변제 청구해서 돈 받아 갖고 와라. 이거 형제간에 의상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그쪽 집은 안 그래? 예? 그쪽 집도 그러죠? 예. 대답이 다 약해 보면. 두 번째, 담보는 제공했어요.
근데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 이야기는 하나씩 띄어다 팔고 있어. 그럼 저거 그냥 놔두면 빌려준 돈보다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요렇게 이런 거 일종의 배신행위거든요. 이런 배임행위 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되면 기한 도래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또 막내 동생이야. 동생 많으니까 골치 아프네, 그죠? 예. 그럼 좀 봐주고 변제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 도래 돼야 안 돼요? 기한 도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파산관제인이 승계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 기한이 남아있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에 참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에 참가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기한 도래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빌려준 돈 배당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또 동생이야. 아유 그래 딴 사람 거 채무 갚고 나는 좀 빠져주마.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한 도래의 효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권리자가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표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의리,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의리 원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요거 다 보니까 생긴 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형성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법률효과 발생하는 거잖아요. 표시하지 않고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무조건 기한 도래 의자가 되는 건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를 해야 기한 도래 의제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돼서 특약을 했다는 거죠. 특약.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진짜 2달 연체했네. 그럼 2달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가 바로 청구합니까? 할 수 있죠. 바로 청구해서 넌 안 되겠다.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한 도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얘 또 동생이야. 아이고. 그럼 이자 2달 밀렸다고 바로 변제 청구해서 거래 끝냅니까? 참을 수도 있는 거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 특약도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게 되면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특약의 종류는 정지조건부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지금까지 보니까 다 형성권하고 완전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약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을 한다. 왜냐하면 특약을 정한 이유, 이 특약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채무자가 2달 이상 채무를 연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채권자를 위해서 둔 거죠.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권자에게 부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이고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이냐 형성권적 특약이냐라고 하는 게 분쟁이 생기면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봤을 때 다 형성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분명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1, 2, 3, 4번 지금 다 나와 있죠. 담보가치 저하시켰다.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파산했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 이때 줄쳐야 될 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죠. 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조건 기한이익을 잃는 건가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무조건 기한이익 잃는 거요? 채권자가 참아주면, 동생이라고 참아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채권자가 즉시 변제해라라고 청구하면 얘는 아직도 변제기일 1년 남았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1번 출처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이로써 기한 도래가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즉시 이행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자가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채권자가 결정할 텐데 동그라미 3번 기한이익 거기도 출처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채권자가 이행 청구하면 채무자는 기한이 남아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채권자가 즉시 이행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행할 의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판례 한번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다 필요 없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인 점에 비추어 금방 설명을 했죠.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4회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봐야지. 그죠? 네,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죠. 조건이 붙어야지 조건부 법률행위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그 의사 표시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이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는 단독행위잖아요. 예? 기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독행위 붙일 수 없는데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4번 지문. 요거에 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A한테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는 거야. 전체 도급액은 40억이에요. 40억인데 여기 요거 지하실 완성하게 되면 20억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완성하게 되면 10억 이만큼 완성하게 되면 10억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하실 공사가 완성되면 20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초기 착수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을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얼마를? 10억을 빌려. 10억을 빌려서 야, 네가 나한테 10억을 먼저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지하실 바닥 공사를 완성을 하고 20억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돌려줄게 라고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갑은 을한테 저 10억 갚아야 돼 말아야 돼? 언제? 지하실 완성하고 20억 받으면 갚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표정들이 갚기 싫어? 표정이 그렇게. 아니 갚을 표정이요 지금 그 표정이? 원래 그 표정은 갚는 표정 아닌데. 제가 뛰어본 사람들 많이 봤거든. 자, 그런데 보세요.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 그래서 지하실 공사가 끝났다고. 그럼 무조건 갚아야 되죠. 그런데 건설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돼버린 거야. 완성을 못하고. 하다가 말고 해지가 됐다고. 그럼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갚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 표정들이 그거라니까. 안 갚아도 되겠는데 그 표정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갚아야지. 이거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공사 완성해서 20억 받았으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10억 갚아야 되죠. 근데 중간에 건설도구 계약이 해지가 돼갖고 공사 못한대. 그럼 빌린 돈 쓸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갚아야 돼 말아야 돼?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기한부법, 불확정 기한부법률에 의해서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아 근데 표정은 지금 안 갖고 싶어 전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진도가 너무 늦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간과 기간의 계산이 끝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수업이 다 끝납니다. 그럼 24문제가 끝난 거예요. 24문제가. 자신 있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자신이 있어야지. 우리 24문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예. 문제 한번 풀어보면 다 맞을 자신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